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풀려난 지 2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장시간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한일 외교장관이 독일에서 만날 예정이라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SM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SM은 9년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복귀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에서 13살 소년이 1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방금 나온 생존자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생존자는 13살의 튀르키예 소년입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생환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We seen them yesterday, we seen them today. They are still alive.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because with the thermal cameras, with the heat what we get, we can understand their conditions. So it's already a miracle.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인명피해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확률은 5일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고 9일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며칠째 현지에서 피해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규모 7.8 강진에 이어 7.5의 여진이 강타한 지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형체가 온전한 건물보다 붕괴한 건물이 더 많았는데 이재민들은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생사를 알 길 없는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파편과 철골이 무덤처럼 쌓였습니다. 모두 아파트나 상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나마 서 있던 건물이 추가 붕괴되면서 파편 위로 넘어진 건 다반사. 형체가 온전한 건물보다 붕괴 장소를 찾기 쉬울 지경입니다. 대형 축구장을 가득 채운 이재민 텐트가 도시의 피해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 지진의 지난과 가깝고 7.5 여진이 추가로 강타한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카흐라만 마라슈입니다. 카흐라만 마르슈 도심 곳곳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던 터에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가족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이재민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녘부터 무너진 아파트 잔해를 바라보는 가족들. 건물 아래 친인척 6명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수습 현장을 지킵니다. Kız olan hanımefendiyi çıkardık ve defnettik. Yani mezarlığa götürüp gömdük.
diğerlerinin de çalışması devam ediyor şu anda. 자녀 4명을 모두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잔해만 보면 눈물부터 나고 Çocuklarım burada. Onlar kurtulmasını istiyorum ben. 아버지는 영하의 추위에도 땔감으로 피운 불에 의존하며 벌써 8일째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Soğuk, çok soğuk. Saat 3'e kadar çalışıyoruz. 3'ten sonra da gelip sahada yapıyoruz.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금 시리아 반군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지원이 시급합니다.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는 콜레라 창궐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으로 벌써 2,000명이나 숨진 시리아 북부 반군 장악 지역인 사르마다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들이 무너진 가운데 중장비 몇 대가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생존자 수색이지 인원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압델 모넴 알라주크는 지진이 발생한 지 7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딸들과 외손주 등 가족 13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الدنيا كل الكرة الأرضية خسرت الشعب السوري. هذا البناء هذا الدمار لو يكون بأوروبا أو دول أجنبي كان كل الدنيا اجتمعت لإنقاذ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정부군과 반군으로 양분돼 13년째 교전을 이어가는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은 생존을 전적으로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9.4일생 잔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구호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줄 수 있는 게 시신 가방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ياس للموتى يعني بيعرفوا الشعب عم يموت بدون اي مساعده خلص انتم حقكم الوحيد انكم تموتوا بس حقكم تموتوا بنعطيكم كاس تندفنوا فيه. 이런 가운데 시리아 지진 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가 더욱 창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530만 명이 노숙하는 신세로 내몰리게 되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할 거란 전망입니다. Because of this disruption of water and sanitation, we already had pre-existing outbreaks of cholera and measles, so we're working to step up ou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오염된 물이나 배설물로 전파되는 콜레라는 심한 설사와 구토로 탈수를 유발하며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 계좌도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이걸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 최은순 씨와 지난 2008년 말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주식 거래는 6개 계좌에서 2012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한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치지만 재판부는 일단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상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 주식을 관리했다는 선수 이모 씨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여러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결론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박균 선수 김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작전 세력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계좌가 운영된 건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시기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맡겨진 계좌는 김 여사 모녀 명의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세 조종에 동원된 어머니 최 씨의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 계좌였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 자체를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규정했고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뿐만 아니라 1심 법원도 과거 김 여사 측 해명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인데 일단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정미 대표는 당장이라도 검찰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이것은 분명히 주가 조작 사건이고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국민의힘이나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단순 전주인지 아닌지도 지금 가려내야 될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것을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것은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뭐 오늘 내일이라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동훈 장관께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적힌 것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계좌 활용과 주가 조작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이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며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범죄 사실 본문에 김 여사 관련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 좌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오늘 오전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사적인 인연으로 두 사람을 면회했고 변호사로서 조언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사담을 흘려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분위기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상, 김용 두 사람하고 6, 7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의상 그 도리상 같은 겁니다. 30분 중에서 60, 70% 정도는 재판 대응, 어떻게 재판에 대응할 건지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데 조언을 했었습니다. 남는 시간에 어쨌든 뭐 늘 힘내라, 어려우니까 이거 잘 이겨내고 건강 잘 챙기고 또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가다 보면 결국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 갖고 지금 왜곡하는 거죠. 이런 걸 일부 언론에 흘려 갖고 그것도 왜곡하고 각색해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흘려 갖고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신청에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위법한 겁니다. 이건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북한의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2인자로 불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행사장 뒤편에 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 딸 김주애와 함께 열병식장에 도착해 입장하는 동안 밀집해 있는 군인들 뒤편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신 대로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포함한 공식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계 자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YTN에 출연한 전문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부 세계에서 당혹해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억측을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멈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계속 만약 후계자로 된다면은 김정일, 김정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현존한 지도자와 독립된 명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젊은 장군님이라든지 광명성이라든지 그런 명칭이 주어진다면은 청년재단이라든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목이 됐을 때는 그런 새로운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발걸음이라든지 그런 사인이 있다면은 정말 후계 작업이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아버지의 딸, 최고 지도자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세습보다는 이 가족, 백두혈통이 강조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설주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다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도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2인자로 올라온 것이지 김정은이 없는 김여정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처리하기 위한 범정부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영공에 정찰 풍선을 보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0일부터 4월 연속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미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로노 상공에서입니다. 중국 것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미 동부해안에서 격추한 지난 4일 이후 네 번째입니다. 미 백악관은 외부 조작 여부 등 격추된 비행 물체들의 정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hile we have no specific reason to suspect that they were conducting surveillance of any kind, we couldn't rule that out. 격추 비행 물체들은 외계인 또는 외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know there have been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is, but there is no indication of aliens or extraterrestrial activity with these recent takedowns. 미국도 자국 영공에 정찰 풍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선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re are no U.S. government balloons ov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ne. Zero. Period.
허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포함된 미확인 비행물체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사실상 시작된 걸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에 더 빨리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회원국에게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전에 탄약과 연료, 예비 부품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네, 공정위가 지난 2020년 관련 신고를 받은 뒤 3년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택시를 부를 때 주로 쓰는 카카오티 앱을 보면 호출비가 무료인 일반 호출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호출은 가맹, 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승객에게 도착하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호출 앱을 운영했었는데요. 승객 가까이 비가맹 택시가 있어도 6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맹 기사가 있으면 이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수락률을 반영한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승객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편익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재를 결정했다고요? 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본 가맹택시 우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그 결과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가맹택시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으로 몰렸던 시중 자금이 조금씩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예금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5%를 넘었던 정기예금 이자가 3%대로 뚝 떨어지자 2달 사이 16조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위험 자산을 기웃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달 들어 투자자 예탁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쪼그라들었던 신용거래 융자, 이른바 B2 잔액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긴축이 조기에 종료될 거란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겁니다.
금리가 이제는 안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잠잠해질 것 같고, 그래서 투자는 주식이 아무리 낫지 않을까. 부동산은 조금 힘들고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쪽에 저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인기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산운용사 수시는 51조 4천억 원 늘어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보다 많았습니다. 환급이 간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머니마켓 펀드, MMF에만 한 달 사이 39조 원이 몰린 겁니다. 개인들이 채권들 지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용 분석만 좀 잘 하면은 그래도 한 연 7, 8%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라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되살아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펀드 투자라든지 좀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작년 말보다는 확실히 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주류가 움직인다기보다는 발 빠르신 분들, 좀 이렇게 빠르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투자 상품 쪽으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방향을 틀 거란 기대감에 조금이라도 나은 투자처를 찾으려는 시중자금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인데다 안전성이 강화됐는데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배원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한 번 충전에 200kg까지 짐을 싣고 최고 시속 80km로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오토바이 대신 1,300대를 운영 중인데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보고 구매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 도로 타고 오면 한 20분 정도는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이게 초소형 전기차라도 조금 하지만은 속도 내지게 하지만은 좀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규제를 경찰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선 안전성 강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며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진입 금지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경형 화물 자동차와 비교한 충돌 안전성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시험과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인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금지 입장이다 보니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입니다. 어떤 도로 진입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없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행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이 안 나오게 대책을 주문했는데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보도자료가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5대 시중 은행의 그 2022년 성과급이 1조 3,80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5% 오른 거거든요. 은행이 얻었던 막대한 이윤을 자사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생계형 어떤 금융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봐라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게 그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공공재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사실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 본다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재가 아니었다라 그러면 만약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써서 막대한 세수를 들여서 은행을 살려냈거든요. 공공재 성격이 없었으면 살려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금융당국의 대응은요. 이제는 대선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충당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제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쌓아두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배당금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성과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일대 주주로 올라설 하이브와 카카오 측의 삿바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SM 소액 주주를 상대로 공개 매수에 착수하고 새 경영진 인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로 올라설 하이브가 곧바로 새 경영진 꾸리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말 열리는 SM 주주총회에서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 등 이사 4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새 이사진 후보로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마평에 오릅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키워냈고 과거 SM에서 근무했던 만큼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하이브는 SM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 매수도 본격화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보통주 지분 25%를 한 주당 12만 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공개 매수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만 7,1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만약 하이브의 계획대로 된다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자녀 지분까지 합해 모두 4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현 SM 경영진과 카카오 측도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를 넘기는 소액 주주를 설득해 표 대결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익 실현이 목적인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특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만들었냐면 팬들이 만들었거든요. SM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전의 1차 분수령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의 지분 확보에 반발하며 제기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하이브 쪽에 유리해지겠지만 기각되면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오는 22일 신문기일을 진행한 뒤 카카오의 신주 납입 대금일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하이브의 박지원 최고 경영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SM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CEO는 어제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인수전이 가열되고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SM이 9년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복귀했습니다. SM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만 6천 원, 시가총액은 2조 7,616억 원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코스닥 시장 9위를 기록했습니다. SM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 복귀한 건 지난 2014년 6월 이후 9년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700여 명, 2주 전보다는 5,200여 명씩 적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345명, 해외 유입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5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110일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7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첫날 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만 6개월에서 4살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시작된 어제 저녁 6시까지 접종 건수는 모두 3건으로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예방접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데다 영유아 특성상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더욱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는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다며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된 어제 중국 내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찾은 비자 신청자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급격히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의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단기 비자 제한 해제 직전인 지난 10일 주중 대사관이 접수한 한국행 비자 신청 건수는 109건으로 어제 하루 장단기 비자를 합해 272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중국이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한 20개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노선 증편도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근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카페 디저트류에 포함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1회 섭취 참고량 기준 평균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은 각각 0.3g, 9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자 한 조각이나 짜장라면 한 개를 먹었을 때 섭취하는 함량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류와 비교해봐도 유명 카페 디저트류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3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가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단체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지개 깃발을 든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향합니다. 추행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행을 동성 간 성관계로 규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행위까지 징계하는 건 명백한 소수자 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낙인에 기반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입니다. 국방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 추행과 그렇지 않은 추행의 서로 다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섭니다. 군 형법으로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강제 추행과 추행을 구분하면 오히려 상호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를 가볍게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권고의 취지를 국방부가 왜곡했다며 발끈합니다. 인권위가 전달한 의견의 골자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가 합치해 관계가 이뤄져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추행에서 제외하고 징계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라는 거였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방부의 개정안은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진행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동성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래 해석을 폐기했습니다. 추행죄를 적용하고 운영할 국방부의 태도가 지금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보여드시시 계속해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를 부대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해서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 성소수자 단체는 국방부가 동성 성관계 징계 조항 신설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200명 가까이 희생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오는 18일이면 20주기를 맞습니다. 사고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부터 어설픈 책임 규명까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가족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한 아침 시민들이 오가던 지하철역 입구가 벼랑간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방화범이 붙인 불이 전동차를 타고 역 전체로 번져나갔고 온 힘을 다한 소방관들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눌어붙었습니다. 192명의 생명을 앗아가 역대 최악의 철도 사고로 기록된 대구 지하철 참사. 올해 20주기를 맞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난 대구 중앙로역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존해둔 기억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시커먼 그을음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물건들이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세월에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생존자들은 아직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유가족들은 매주 희생자들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또 울분이 터지고 또 울분이 터지는가 하면은 또 간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요. 그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는 20년이었습니다. 불에 쉽게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내장재를 쓰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런 전동차 운행을 승인하고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지 유가족들의 기억에는 한 맺힌 20년만 남았습니다. 당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면 세월호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없었을 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고 참사의 진상이 가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반성과 성찰의 길을 잃어버렸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참사는 4.16 세월호 참사가 되어 12.9 이태원 참사가 되어 우리 사회에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참사가 매번 반복되고 그때마다 진실은 정치적 공방 속에 묻힌 기억들. 20년이 지나도록 후유증에 시달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앞서 YTN은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근 마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 설치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풍력발전 막아내자!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15만 제곱미터 숲에 풍력발전기 48기, 국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 단지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사업 부지와 맞닿은 흥정계곡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선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진입도로,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가 전 능선에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를 20km 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알게 된 건 지난해 말. 업체 측은 별 설명 없이 보상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는데 보상금 먼저 거론됐다는 겁니다. 그 주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상금이 얘기되고 구도 합의했다는 것은 찬성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가 빠진 건데 관련법이 허술한 게 이유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단 한 줄.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허가가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된 거에 한해서 이제 발전소 허가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사실 되질 않아요. 사업자가 입맛에 맞는 주민들에게만 찬성 동의를 받으며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분위기는 사나워졌습니다. 네. 그 풍력 발전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가 나빠졌어요. 동네 전체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과거의 그런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아주 사나워진 마을이 됐고 주민들은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마을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풍력발전이 들어온 데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귀촌 귀농이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일단 나이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줄겠죠. YTN 홍서욱입니다. 여자농구 우리은행이 2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산 원정 경기에서 BNK를 76대 52로 여유 있게 누르고 21승 4패를 기록해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6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통산 14번째 정규리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우상혁은 새해 첫 대회에서 아쉽게 2위를 했지만 좋은 출발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 좋은 경험을 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상혁은 국내에서 훈련하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출전 일정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우상혁 선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매 시합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그 기록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상 없이 꾸준하게 시합을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뛰다 보면은 다시 한번 제 기록 경신에 도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사라져 공기는 깨끗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과 달리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다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에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앞으로 영동 중남부에 10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빙판길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쌀쌀합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